안녕하십니까, 정준영입니다. 요즘은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하죠.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여가를 즐겨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는 것보다는 그저 일하는 데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책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는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게으름을 즐겨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너무 꿈 같은 얘기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신의 무능력과 게으름에서 불행의 원인을 찾는 현대인들. 그들에게 행복해지려면 게을러지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이가 있다. 20세기 대표적 지식인으로 손꼽히는 버트란드 러셀이 바로 그 주인공.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이며 철학자이자 동시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가인 러셀은 현대의 기술 문명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도 여전히 현대인들은 과잉 노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게으름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7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철학자의 통찰과 예지가 돋보이는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본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트라 아카데미에서 오신 조광재 선생님이시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한상춘 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한 인상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선생님께서는 경제 전문가시니까 아무래도 게으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접했을 때 당시의 그 기억을 되살아보면 역시 그 제목이 주는 거부감 때문에 오히려 그 책을 읽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현대사회가 좀 IT라든가 시간과 속도, 돈 뭐 이런 거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아마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 이제 두 분께서 그 인문학을 이렇게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여기에 대한 위기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런 시대에서는 시대 정신에 이렇게 맞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이 방송에 왜 나왔을까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낮을 좀 거꾸로 삽니다. 그래서 국제금융 시장을 좀 많이 보고 또 기업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게으름과 가장 이렇게 동떨어진 사람이 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해서 이 작가가 저를 불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그 제목의 거부감 때문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는 그러나 현재의 그 시대적 이렇게 흐름을 볼 때는 이 책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은 우리 그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많은 교훈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 책이 다시 한번 그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반러셀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한테도 역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인문계열 논술 필독서로 이 책이 많이 선정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 선생님께서는 왜 그런 식의 어떤 선정이 이루어졌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글쎄 논술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책이 논술 그 훈련을 한다 할까요? 공부를 한다 할까 할 때에 아주 적합한 책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항상 균형 잡힌 어떤 비판 정신 같은 게 필요한 건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한쪽 이쪽 저쪽을 다 예컨대 뭐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비판 정신 이런 게 필요한데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 러셀의 책은 바로 그런 거에 전형적인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 할까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뭐 많은 세월이 흘른 지금 뭐 한 70년 지나간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읽는 비판적인 정신이
오늘날 시대를 읽는 비판적인 정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대 이후의 사상가들은 이 기계 문명의 발전이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조건으로 본다면 러셀이 보기에는 적어도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과잉 노동 또는 과잉 생산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아직도 조건이 좀 덜 갖춰진 겁니까? 영원히 그 조건을 갖추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경제학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과잉 생산, 과잉 노동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작가 자체가 이렇게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소개된 것 같아요. 뭐 철학에서 뭐 수학, 과학, 사회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는 최소한 그 경제학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 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과잉 생산, 뭐 과잉 노동 이런 측면의 얘기는 보통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이런 과잉 생산과 과잉 그 노동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 물론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전환점, 여러 가지 그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 그 종사하면서 느끼는 바는 아무리 시간이 가고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앞으로 IT라든가 이런 게 속도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과잉 생산, 과잉 노동이다 할 만큼 사회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치되는 이런 시대는 드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욕망이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망이라는 추구는 추구할수록 욕망이 더 커지고요. 또 다양해지고 그런 반면에 여러 가지 그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 상품이라는 것은 사용하면 상용할수록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상 과잉 생산, 과잉 노동 이런 것이 투입과 산출적인 측면에서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능력 위주의 사회다 보고 또 전문화된 사회다 보니까 계층별로 양극화하는 문제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 문제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마된 사회에서 보면 대다수의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쉽게 과잉 생산, 과잉 노동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런 시대를 맡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노동시간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양극화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 노동시간을 줄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러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골고루 이 노동이 분산된다면 4시간씩만 노동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것이다. 이미 30년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경제 상황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어쩌면 요즘 서구에서 논의되는 소위 잡쉐어링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노동을 좀 직업을 일자를 나눠 가지자 뭐 이런 개념하고도 좀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다면 노동의 그 어떤 질적인 측면 이것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당시처럼 그 노동의 질적인 측면이 다양화되지 못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인간의 삶을 볼 때 사실 과거와 다른 것은 삶을 유지하는데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에 따른 생활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있어서는 사실 노동의 질이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고 또 의식주와 결부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 코스트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충분히 그런 하루에 4시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에 보면 경제적 부를 갖춰가지고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인생의 그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노동 자체를 경제 부와 관계없이 노동 자체를 근로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생활한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가치 이런 관점에서 이제 파악하는 이런 시각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느 정도 경제 부가 갖춰져 있고 또 지금처럼 노후가 상당히 길어진 입장에서 보면 근로를 인생의 행복의 한 구성 요소로서 상당히 중요한 때에 있어서 보면 이런 것은 좀 당시와는 좀 시각상이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근로가 미덕이다라는 게 굉장히 그 개신교적인 어떤 관념이다라는 식의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조 선생님께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반대편 입장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욕망이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되고 그 욕망이 다양하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생산을 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뭐 좋은 경제 또는 좋은 사회의 어떤 흐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런 욕망의 방향이 근데 욕망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욕망들도 있지만 그 때문에 완전히 거의 잊혀져가는 상실되어가는 그런 욕망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란 말 자체가 한편으로 거기에 본능적이다, 뭐 이기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 욕망이란 말을 넓게 써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도 아닌 근데 흔히 전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뭐 학문, 종교, 예술 뭐 이런 등등의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욕망도 충분히 있을 것인데 러셀 자신도 꼭 경제적 보상만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아까 한계형 체감의 법칙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한계형이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말고 쓰면 쓸수록 더 오히려 효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이런 영역들은 경제에서 거의 다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대담을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 소모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묘하게도 경제는 소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갖다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설사 소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갖다 소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형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조차도 소모될 수 있는 걸로 또는 뭐 철학도 소모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상품화될 수 있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한번 사가지고 영원히 쓰면 마치 예전에 뭐 나이롱 양말 공장이 망했다는 이야기식으로 너무 튼튼해서 오래 가니까 그런 계통의 부분들 말하자면 욕망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욕망을 좋은 방향으로 또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확인해 줄 수도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갖다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거대한 규모의 어떤 경제적인 틀 속에서 다 배제되고 또는 배제되거나 들어올라 그러면 변형되거나 왜곡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뭔가 여기에 묘한 어떤 러셀이 보기에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뭔가 현대도 이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묘한 광기가 있다. 제대로 반성되지 않으면 광기가 있어가지고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조 대표께서 광기라는 얘기를 표현했는데요. 최근의 사회를 러셀의 어떤 이런 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문학 이기라든가 또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를 받을 만큼 이렇게 그 사회가 되는 것은 역시 광기에 대한 그 통제가 자지 않고 비이성적 방향으로 광기가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국제사회에서 보면 냉전 종시 이후에 국제 간 관계라든가 인간 간 관계가 이 철저한 그 경제 실리치고 그리고 돈이라는 이러한 그 목표보다도 수단에 더 부여되는 이런 쪽으로 관계가 흐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런 측면이 이런 그 책의 소중함을 더 깨우쳐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시대에 조 대표님의 역할이 좀 상당히 좀 적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송에 더 많이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은 이렇게 관계가 한쪽 방향으로 쏟아졌을 때는 역시 사회 지도층의 어떤 준거의 틀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측면. 특히 자라나는 사람들이 준거의 틀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 철학과 관련되어 왔습니다는 앞으로 그 정 교수님이랑 조 대표님이 이러한 그
광기가 돈이라든가 경제 실리 속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좀 냉철하게 좀 비판하셔서 한쪽 분에 쏠린 것을 좀 균형적 시각으로 이렇게 하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 다시 이 방송에서 책 소개로 나오는 이런 기회는 좀 적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님께서도 지금의 추세가 일종의 광기다라고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쪽 분야에 있습니다는 너무 뭐 한국의 그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그 비단 비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타난 현상 보면 너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경제 측면에 쏠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쪽에 돈을 버는 문제를 기업이라든가 개인들한테 저희들은 자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제가 과연 제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자아 비판을 합니다. 그런 측면의 그 욕망을 두 분께서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에도 보면 특히 사회 지도층에게 이런 인문학적 교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변적 지식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변적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학사에서는 이 사변적이라는 말을 좋은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 성찰적이라고. 예, 성찰이란 말이 훨씬 더 이제 어울리는 말이죠. 지금 우리 한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걸 미리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예컨대 지금 여기 카페 안에도 상당히 디자인 좋은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디자인 좋은 걸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나쁠 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디자인을 많이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좋은 디자인을 왜 만드는가라고 하는 차원 때문에 이 돈 벌려고 디자인을 더 좋게 한다. 이 생각에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디자인을 갖다가 향유하고 소비하고 예컨대 즐기고 하는 것이 그 즐김으로써 내가 어떤 돈벌이의 어떤 체계 속에 함입돼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디자인을 갖다가 향유하지 못하는 이런 게 되는 거고 실제 그래서 디자인을 제대로 된 디자인을 갖다 향유를 아주 멋있는 디자인을 향유를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좀 재력도 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상층에 올라가야만 올라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좋은 걸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갖다 향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돈과 너무 결부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좋은 걸 향유하는데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변적 지식 혹은 방금 우리가 바꾸어서 성찰적 지식이라고 했을 적에 성찰이란 말은 이제 물론 조금 어찌 보면 과도기적인 수단적인 과정이고요. 성찰을 해서 정말 즐길 것은 뭐냐? 성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재미있고 아주 깊이 있고 충분되는데 성찰을 해서 우리가 정말 즐기려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러셀은 그런 흔히 러셀식 표현은 무용한 지식, 그죠? 유용한 지식은 그야말로 이제 실용주의란 말을 합니다만 사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은 돈 안 되는 지식은 무용한 거고 돈 되는 지식은 유용한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돈 안 되는 쪽,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쪽의 어떤 지식이라고 해서 꼭 이론적일 필요는 없고 그죠? 예술적인 어떤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철학도 좋고 종교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혀 돈하고 관계없이 충분히 거기에 즐길 수 있는 인류의 어떤 유산들이 엄청나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말하자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과 수단이 좀 전도돼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뭐 러셀 자신도 이 성찰이랄지 도구마의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 같은 걸 이제 강조하는데 그래야 이제 행복한 삶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그러다가 너무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복한 삶하고 도구마의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 참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이 게으름이 러셀이 말하는 게으름이 뭐 골치만 아프다.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픈 걸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 아닙니까? 일종의 사유의 게으름인데 지금 러셀이 말하는 게으름은 그런 게으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열심히 생각할 줄 아는 게으름. 그러니까 그 게으름을 통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게으름이니까 말하자면 찬양할 만한 게으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그마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설사 다른 가치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배제하거나 아까 말씀과 똑같습니다. 돈하고 관계되는 것 똑같은 도그마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물론 예전에는 도그마라 그러면은 종교적이거나 안 그러면은 아주 특정 정치적인 집단의 어떤 그런 것들 도그마라고 그랬는데 도그마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다른 걸 보지 못한다는 거고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볼 수 있을 때 그게 그야말로 자유로운 거고 그게 그럴 때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걸 이제 이게 근데 하나의 도그마에 충실히 나아가는 것 이건 성실하다 이렇게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도 성실하다는 말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건데 그런 도그마를 벗어나서 다양한 걸 막 이렇게 구경하고 다니기도 하고 섭렵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등등 하는 이런 쪽에 그걸 게으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찬양받을 만한 게으름이고요. 그래서 도그마를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철학에서 보면은 인생에 있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필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전문적인 무슨 교육, 전문인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많이 하고 강의할 때도 많이 하고 그건 왜냐하면 한평생을 그것만 빨아먹다가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저백만 빨아먹다가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잔인한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일종의 경쟁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고 보는 거죠. 뭐 도그마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돈에 대한 관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러셀은 진짜 악당은 수입을 저축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러셀의 생각에 반대를 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은 지금 세계 경제가 틀림없는 것은 체제 우월성으로 보면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경제 운영 원리로 보면 계획 경제보다는 시장 경제 원리 이런 체제 우월성이 많이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 이끌어가는 국가들 보면 소위 그 브릭스라든가 친디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데요. 분명히 이들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 보면은 분배보다는 성장, 그다음에 경제 주체의 역학관계 보면 노조보다는 기업, 부가치를 창출한 기업, 그리고 경제 운영 원리에서 보면은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보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 보면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부 크기가 지금 작은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보다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원이 물론 풍족할 때는 이러한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체제 이런 것이 역설적으로 그 체제 우월성이 나타났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욕망에 위해서 자원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때에는 틀림없이 이미 앞서가는 국가들이 이제 입증하고 있습니다는 역시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런 쪽이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이런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국가 운영 체제든 기업의 경영이든 개인의 경제 생활이든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효율성을 중시하더라도 다만 한 가지 거기서 나오는 풍요로움을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만 누리면 안 된다.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만 느낄 경우에는 결국은 조 대표님 것처럼 이러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도그마처럼 빠졌다 해서 싫어하는 이러한 사회풍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국제금융 이렇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다변화된 시대에 있어서는 역시 부를 창출하고 거기서 전문가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 가지 전문가를 통해서 부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부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의 발전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돈과 결부되지 않은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이런 것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중시하더라도 그 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통해서 사회가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이런 쪽으로 보면 버트랜드 러셀이 한쪽뿐만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이런 쪽은 좀 많이 수정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사회가 바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1935년에 나온 책인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또는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조금 현실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뭐가 있죠. 왜냐하면 철학하는 사람 치고 현실 고지고대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철학자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삶을 사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한 번쯤은 인정할지 몰라도 자기에게 행운이 닥친다든지 기분이 뭐 예컨대 성공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인정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을 뭐죠? 그러니까 합법화해주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잘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그냥 성찰할 기회도 없이 그냥 쏠려가고 몰려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왜 그렇게 쏠려가는 것이 쏠려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고 쏠려가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보여주고 쏠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해 놓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현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씩 이렇게 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나 틀림없이 지금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그야말로 극단적인 어떤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한 번쯤 우리 존재를 갖다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판단 중지하고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책이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책을 접하면서 거부반응으로 이 책을 읽다가 마지막 끝날 때는 책을 다 읽고 나서는 게으름의 찬양이 현재와 것처럼 한쪽 분야에 쏠리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으름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실 사회에서 상당히 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상대방에 대한 용서 이런 쪽으로 게으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같은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지금의 폐단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용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여유를 갖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책에는 이 표제에 그린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외에 무용한 지식과 유용한 지식, 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등 모두 15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 특유의 아주 독특한 문체가 있고요. 또 비유가 있어서 읽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책인데요. 나와 내가 속한 사회를 한 번쯤 이 책을 읽으시면서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